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괴한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게 될 이 컨텐츠는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먼저 출발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사건 기록 파일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면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언가 끔찍한 범죄에 대한 부분보다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됐고 어떻게 해서 체포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흘러갔고,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으로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연말 파티를 준비하려고 아내와 쇼핑을 한 뒤 집으로 왔던 51세 엔지니어 출신의 이름 그리판입니다. 그리핀이라는 남자는 아들 둘을 두고 있는 가장이었고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비극이 불현듯 찾아오게 됩니다. 쇼핑을 잘하고 연말 파티 준비를 끝내고 아내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착오로 그리핀은 차를 넣으러 들어가는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부터 아내의 증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밖에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건 뭐가 빵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뭔가 남편이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뭐지라고 해서 앞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집 앞에서 돌아서면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집니다. 뭔가 하고 봤을 때 그리핀, 즉 남편은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로 그대로 쓰러져 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남편이 누군가의 총에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911과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곧바로 출동을 했던 상황이죠. 이 사건을 바로 접수한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조언들이 들어오는데, 이 그리핀의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한 남자가 권총을 들고 이쪽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남자 이상하던데? 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추적하고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슴을 관통했던 권총의 구경과는 다른 권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뚫었던 권총은 22구경 라이플 권총이었거든요. 첫 번째 용의자였지만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한 12세 소년이 증언을 한 건데, 20대 중반에 갈색머리 남자가 폰티악을 타고 그리고 차량에서 쏘는 걸 봤다 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차량이 어떻게 생겼지? 그 차량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는 기억을 못했던 거죠. 결국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아이의 동의까지 얻은 뒤 최면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이는 번호판을 기억합니다. 번호판은 219, 영어 22P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토대로 차를 찾고 범인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았던 거죠. 주변 탐문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또 놀라운 일도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이 12월 29일날 발생했는데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핀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지 않은 집에서 누군가가 권총을 쐈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수사를 나가봤는데 22구경 권총이 진짜 집 안으로 들어온 걸 확인하게 됐던 거죠. 즉 그리핀을 죽인 총과 똑같은 총의 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확인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던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게 드라큘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직 전초전입니다. 당시에 1977년 경찰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을 저지른 사람, 분명 29일날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27일 날 살인 테스트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27일 날은 총에 누구도 맞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근거는 22구경 총을 들고 있는 남자여야 되고, 세 번째는 뭔가 무작위의 사람을 죽인다. 랜덤이다. 분명 처음 29일 사건만 봤을 때는 그리핀 주변에 있는 원한 관계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도 이 마을 근처에서 있었다는 걸 알고 뭔가 무작위의 사람을 죽이나? 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수사를 시작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고 결국 미궁으로 빠지게 되죠. 시간은 한 달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1978년 1월 23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또다시 이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젠 좀 끔찍한 일입니다. 당시 24살이었던 데이비드 월린 남편입니다.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당시 자신의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화목한 가정. 임신 3개월 차였던 테레사 윌린입니다. 테레사 윌린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와 똑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를 갖고 있는 아내를 맞이하러 왔던 거죠. 하지만 눈앞에 보인 건 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를 좀 세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축소하면 너무 집중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래는 가슴부터 배까지 칼로 그어진 상태로 개복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몸 안에 장기가 일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장기가 꺼내져서 그 주변에서 발견도 안 된 장기도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슴 쪽에도 자상이 있었고 좀 끔찍한 자상이었습니다. 뭔가 난도질한 것 같은 자상. 그 더 끔찍한 건 가슴 쪽을 도려내고 칼을 더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자상을 입힌 그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신의 입 그리고 장기 배 쪽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의 배설물들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요구르트병 같은 것도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그 요구르트병에는 피가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경찰이 그걸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바로 윗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부어서 한 것 같은, 입술 모양이라고 하기엔 누군가 입에 댄 것 같은 모양, 입에 대면 퍼지는 모양이 나오니까 말이죠. 누군가 입에 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요구르트병이 하나 확인된 겁니다. 즉 이게 정말 맞다면 피를 담아서 그 피를 마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사인을 확인합니다. 총상 3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총이 22구경 라이플 권총입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두 건의 사건, 한 건은 살인, 한 건은 살인 미수, 그거와 같은 총이었습니다. 근데 이 총도 정말 잔혹하게 나왔던 건 당시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는 팔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방은 전부 얼굴, 머리 쪽에 집중적으로 맞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추측컨대 아마 팔은 방어원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 누군가 들어왔고 누가 권총을 들이댔고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처음에 팔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머리 쪽을 2번을 맞고 그렇게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됐던 겁니다. 이걸 보고 경찰들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한 달 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자행된 겁니다. 공통점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같은 총 정도, 그리고 뭔가 무작위, 그리고 같은 동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봤던 FBI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프로파일링입니다. 뭔가 원한 관계일까? 원한 관계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이상한 흔적이 하나 보였던 건 조금 잔혹할 수 있습니다. 시신을 개복하고 할 때 처음입니다. 머리 쪽에 권총을 쏴서 머리 쪽이 깨진 부분에 무언가 막아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복부를 개복을 하고 나서 안에 창자를 꺼내면서 몸 안에 있는 피를 배 쪽에다가 모은 흔적이 나옵니다. 즉 몸에 있는 모든 피를 꾹꾹 눌러서 배 쪽으로 집중시킨 거죠. 즉 머리 쪽은 좀 드러놓은 상태였던 거고, 그리고 나서 추측하는 건 그 안에 있는 피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피가 사라졌다는 건 피를 어떻게 버렸다던가, 혹은 요구르트병이 있었다는 얘기는 추측컨대 마셨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추측한 당시 FBI 프로파일링은 이거 쾌락살인일 확률이 높다. 즉 사이코틱한 범죄자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은 쾌락살인이지만 시간이라고 하죠. 시체간간 네크로필리아 같은 현상은 없었습니다. 혹은 정액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무언가 쾌락살인처럼 보이지만 뭔가 그런 쾌락의 최고조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라 이 사건이 조금 더 이상하게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목격자 및 증인도 없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이 지납니다. 1978년 1월 26일 목요일이 됩니다. 하나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제이슨 미로스라는 6살짜리 꼬마가 있었는데 그냥 옆집에 놀러가서 자기가 친구가 있어서요, 친구가 놀자라고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뭔가 집이 너무 조용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이가 뭔가 이상해 문을 살짝 열어본 겁니다. 근데 문을 살짝 연 순간 눈앞에 시체들이 있던 겁니다. 아이는 너무 놀라서 바로 이웃집으로 가서 얘기를 했고, 이웃집이 도착해서 그 모든 환경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던 거죠.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잔혹할 수 있어서 하나씩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은 바로 이 집주인 에블린이었습니다. 에블린의 시신. 이거 에블린이구나. 당시 집주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자세하게 봤을 때 에블린의 모양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데? 에블린의 친구였던 댄입니다. 댄이라는 분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상황인 거죠. 비슷한 친구였기 때문에 헷갈렸던 겁니다. 근데 이 시신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고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피가 없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정말 창백한 시신이죠.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서 침실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의 시신도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원린과 비슷한 모양의 시신들이었는데 여기 있는 집주인 에블린이 뭔가 모든 옷이 벗겨진 채 다리를 벌리고 머리에 총상, 똑같이 배가 갈린 형태, 하체 부분은 좀 끔찍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눈알 같은 것도 누가 도려낸 것 같은 흔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엔 다량의 정액까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실 바로 옆에는 바로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입니다. 아들인데요. 6살짜리 제이슨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똑같이 총상이었습니다. 머리에 2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너무 끔찍한 환경이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었고 조심스럽게 이상한 피비린내가 나는 욕조를 열었을 때 그 욕조에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만 3명이 살해됐습니다. 대량 살인인 거죠. 똑같이 총으로 맞은 흔적이었고 총은 전부 다 22구경 라이플건 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힌트를 남기지 않았던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살해 장소에선 범인이 힌트를 남깁니다. 바로 자신의 족적입니다. 족적 및 라이플 권총에 대한 힌트.
이렇게 해서 수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겁지겁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는요? 제 아들 페레이라가 없습니다. 22개월 된 페레이라 제 아이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에블린에게 맡겼어요. 근데 왜 집에 없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페레이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추측컨대 지금 이 집에서는 3명의 사상자와 1명의 실종자가 확인이 된 겁니다. 22개월짜리 페레이라입니다. 자, 범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던 FBI는 특수팀을 파견하게 됩니다. 당시 2명의 특수팀이었는데요. 이 둘은 조사를 조금 깊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 범인에 대한 흔적을 좀 찾아봐야 된다. FBI 프로파일링 전문 요원이었던 러스 보파겔이라는 사람과 로버트 레슬러라는 두 사람이 파견됩니다. 즉 이 사건은 일반 경찰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살인자의 프로파일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살인자의 모습이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프로파일링을 했던 범죄자의 기록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해서 yes or no까지 전부 다 적어서 모양을 확인하게 됐던 거죠. 불특정 다수를 죽이고 다닌다. 그리고 대부분 남성 같은 경우는 멀리서 기습적으로,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엔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보고 살인을 저지른다. 뭔가 일반적인 살인범죄자라기 보기보다는 처음에 실행을 했던 건 멀리서 총만 쏘고 살인 미수, 그 다음 한번 쏴보고 도망가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 점점 진화하는 범죄자이고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으며 사회에 뭔가 적응이 안 되는 사람, 더불어 정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해보는데 영양실조 같은 걸로 확인됩니다. 즉 영양소가 불균형한 사람, 더불어 시신에 나와 있는 흔적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신발 모양을 봤을 때 일반적인 좀 부유한 사람들이 신는 신발도 아니었고 무언가 노동자의 신발이었으며 앞굽보다 뒷굽이 많이 헌 상태, 즉 신발을 오래 신은 사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더불어 시체에 나왔던 무언가 범인의 흔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상할 정도로 거뭇거뭇한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묻었습니다. 집과 관련 없는 문제죠. 확인을 합니다. 아마 범인은 첫 번째, 키가 클 것이다. 권총을 쏜 거에 대한 위치였습니다. 총이 들어가는 위치 자체가 그냥 쐈을 때 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아마 피해자들보단 컸을 것이다가 첫 번째 추측. 그리고 두 번째, 영양소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 말랐을 것이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불결한 상태, 아마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머리도 제대로 못 깎은 사람. 그리고 프로파일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계속 죽일 것이다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죽일 것이다. 발전을 하고 있는 사이코틱 범죄자. 그리고 당시 FBI는 이 확인으로 몽타주를 그립니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 빼빼 말랐으며 수염을 하고 후질근하며 노동자의 전형적인 인상이고 머리가 길 것이다에 대한 추측이죠. 이런 몽타주를 가지고 범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찾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이 사람 아는데요? 라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누구였냐면 1978년 1월 28일 토요일이었는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낸시 홀든이라는 사람이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이렇게 비슷한 사람 아는데? 이 사람 이름이 리처드 트든 체이스예요.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걔가 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세부적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프로파일러들 입장에선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체이스는 고등학교 동창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물을 사서 동물의 피를 먹는 약간 정신병적이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감금된 적도 있고 치료도 받았던 사람, 더불어 이 문제로 이제 장애가 등록이 되어서 장애 연금까지 받는 상황에 있는 남자였으며, 나중에는 일반적인 동물, 개나 고양이 가지고 가다 동물보호협회에 고발까지 당하다 보니까 토끼 피 가지고 자신의 피에 수혈하려고 했던 역할까지 확인되는 남자입니다. 더불어 뭔가 이런 모습까지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얘인 것 같아요 라는 초점이 맞춰진 거죠. 분명 그 근처에 사는 남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저번에 내 친구인데 자기가 사람의 피를 먹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믿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에 평상시에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벽에 UFO 외계인이 있어요. 그래서 벽을 치는 행동도 했던 적도 있고 해서 그냥 뭔가 정신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이런 사건과 매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FBI는 체이스의 배경을 조사해 보는데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체이스는 22구경 반자동 권총을 등록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신병을 숨기고 그 권총을 등록한 시기가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이었던 게 확인됐던 거죠. 얼추 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원까지 확인합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실제 체이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사진과 어떻게 매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FBI는 이런 추론을 가지고 그림을 그냥 그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경찰과 FBI는 체이스의 아파트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하지만 당시 체이스는 거절을 합니다. 난 당신들과 할 이야기도 없는데요. 왜요? 제가 따라갈 임의동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경찰도 강제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신의 앞에 나왔다면 분명히 무슨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FBI는 추론을 했고, FBI와 형사는 바로 이 사람이 사는 집 근처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죠. FBI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조금 있다 밖을 기웃기웃거렸던 체이스는 무언가 상자 같은 걸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FBI와 경찰은 체이스를 체포합니다. 체포하며 그 상자를 빼앗고 그 안에 있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 그 안에는 피 묻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파카, 그리고 신발, 그리고 벽지, 피가 묻어있는 벽지들, 더불어 22구경 라이프 권총,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스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 박스를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박스가 뭐였냐면 페레이라입니다. 이 아이의 시체는 아닙니다. 페레이라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혈흔검사 결과 이 안에 페레이라가 있었다 정도만 확인이 됩니다. 페레이라는 이 악마에게 좀 끔찍하지만 먹은 거죠. 인육을 섭취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 상태까지 확인하고 범인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합니다. 분명 피가 묻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처음에. 하지만 체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저 개 죽여서 그래요. 개 죽인 건데? 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미스였습니다. 데니의 지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현장 체포가 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레슬러와 보 파겔은 체이스의 아파트를 바로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끔찍한 게 전부 확인이 됐던 거죠. 살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흔적들이 그 안에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시신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수색하며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일로 포장되어 각 부위가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DNA 검사에서 알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뇌가 용기에 있었고, 더불어 신체 조각을 다 해서 랩에 쌓인 에블린, 그리고 테레스 윌린, 두 번째 희생자였죠. 그 사람의 장기까지도 전부 다 확인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곤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던 거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요. 그게 바로, 조금 잔혹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게 조금 잔혹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각종 장기와 그리고 시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를 넣고 피를 넣고 갈아서 그걸 섭취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장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전부 다 지금 좀 까맣게 흑백으로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 그 안에 응고되어 있는 형태로 전부 확인이 되게 됩니다. 범인이었습니다. 당시 한 지역을 끔찍하게 끌어모았던, 피를 마시며 실제 별명이 드라큘라였던 사람, 피를 먹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입니다. 그렇게 체포가 되죠. 1979년 6건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체이스는 자신이 2급 살인 혐의로 형량을 감추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걸로 연금을 받고 있었다, 범죄는 우발적이다,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이게 사전에 계획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서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1979년 5월 8일 배심원 점원은 1급 살인 혐의의 6건의 모든 범죄를 유죄 판결로 내립니다. 판사는 체이스가 법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했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계획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스실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악마도 죽음은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체이스는 매번 많은 무서움을 겪게 됩니다. 체이스는 그 누구와도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요. 당시 FBI 수사요원입니다. FBI 수사요원은 당시에 체이스를 연구했던 과정이었던 거죠.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체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치가 시켰다. 나치가 자신에게 사람을 갈아서 먹어라 라고 시켜서 난 한 거지, 모든 죄는 나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과대망상이죠. 하지만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80년 12월 26일 그는 자살을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뭔가 불안한 증세로 처방받았던 항우울제 약을 일부러 조금씩 모아 한 번에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하게 됐던 거죠. 1980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사람에게 총을 쏜 그날보다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첫 번째 드라큘라와 관련되어 있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세부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선 이 수사기법, 이때 당시 사건 이후로 FBI의 프로파일링 기법이 인정받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로 범죄자 드라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 범주에 대한 일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좀 담배를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배를 빌려주려고 하다가 제가 뭐 그냥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잡으면서 제압하면서 다 내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도죠. 근데 당시에 그걸 뺏긴 사람은 따로 신고를 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냥 정신 나간 앤가 보지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담배를 피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한 집에 있는 소녀에게 너 나랑 같이, 너 고등학생이지, 내가 너랑 같이 다닐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생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나이가 그때 고등학생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여자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는 것 때문에 싫다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동의를 했으면 집안에 같이 들어갔던 문제였던 거죠. 그게 왜 그런지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여태까지 살인을 했던 범주가 집 문이었던 거예요. 집 문이 잠겨져 있으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집 문이 잠겨 있으면 말을 해서 문을 열어달라라는 취지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근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모든 사건의 결론은 문이 열려있는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집이고 그 집만을 노리고 있다가 나를 환영해준다 라고 착각을 하고 들어가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범죄자이기도 했습니다.